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한 걸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특히 권리 분석에 초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게요. 목차는 이제 권리 분석의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분석, 그 다음에 배당 절차와 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경매 관련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제 권리 분석 기초를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 이제 권리 또는 관계인들 하자가 있는지를 좀 찾아서 뭐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 권리 분석의 하자는 우리 등기부에 다 잘 나타나 있으니까 등기부로 하는 거고요. 이 등기부에는 이제 표제구 외에 이제 갑구, 을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갑구에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일체가 다 정리가 돼 있고,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과 관계 없는, 그러니까 뭐 압류나 저당 같은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말고된 소유권도 있고, 담보 가등기, 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다음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가처분 같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계가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다 갑구에 기재가 되고, 이제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은 아니고 이제 우리 소유권 이외의 담보라든지 저당, 이거 관계되어 있는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을구에 다 소유권 관계가 없으면 을구에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핵심이 사실은 경매를 통해서 어떤 권리들이 다 지어질 거냐에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채무 기록을 경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는 행위인데, 그러면 이 지울 수 있는 이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고, 그게 가능한 것들이 갑구에서는 이제 담보 가등기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고,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는 가등기라고만 사실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기 가등기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 아 이거는 담보 가등기구나 하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배당과 관계없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목적으로 등재를 해놓은 가등기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갑구에 있는 다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 을구에는 대표적으로 저당, 근저당, 그 다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모든 전세권이 다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어야 되고, 본인이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경매 사건에 배당으로 들어가거나 요 조건이 충족되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으로 이제 이 저혈압에 걸린 개가 담에 걸려서 전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혈압에 걸린 개가 담에 걸려가지고 전사했다 이렇게 외우면 좀 잘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담이 무섭고요. 예, 담에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중에 이제 가장 선순위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모든 권리들은 경매를 그 기준으로 다 소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모든 권리를 이제 설정이 된 순서대로 좀 나열을 쫙 다 해보는 거죠. 조금 전에 있는 그 권리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만 표시를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압에 걸린 개가 담에 걸려 전사한 것들만 추려내 보고, 그다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와 이제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3단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경매로 소멸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소 기준이 되지 못하는 권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던 사람이 그 점유한 물건에서 채권이 생겨서 그 채권이 이제 변제기에 이른 다음에 그 채권을 그 원인으로 해서 이제 낙찰 그 상대방이 이제 이 점유를 가지고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유치권이란 걸 어렵죠. 지금도 여전히 뭐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우리 예전에 그 해운대 중동의 스펀지 그게 엄청 큰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근데 저게 뭘까 유치권 행사 중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면 아, 저기 뭔가 빚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빚이 다른 빚이 아니고 그 건물과 관계된 빚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유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개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돈 줄 때까지 상당히 막강한 권리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점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점유예요. 네, 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자한테 예를 들면 채무자한테 그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낙찰자한테 내가 이 물건에 돈 들인 금액이 10억이야. 근데 10억인데 낙찰자 너가 나한테 10억을 주라라고 유치권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100% 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물건에 내가 돈을 10억을 들였기 때문에 10억을 들인 금액을 채권을 내가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안 줘도 되는 그 권리거든요. 그게 유치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건이 성립되면 유치권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경매 사건에는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 여지 있음 이런 식으로 있음. 표현해. 그 법정상권도 마찬가지로 여지 있음이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유치권이란 말은 성립 요건에 부합됐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점유를 특히 자기 물건인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없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건 발생 안 되죠. 발생이 안 되겠네. 타인의 물건에 대한 부분을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좀 무지한 사람 형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건이 성립됐을 때 주장을 하는데 경매 사건의 유치권이 성립하기에는 거의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죠. 있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별해봐야 되고 거의 성립 안 되는 확률이 거의 큽니다. 근데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쨌든 점유를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끝까지 안 비키면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뭐 낙찰자가 아니라 유치권자. 유치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안 비키고 있으면 그러면 소송해야 되죠. 소송도 해야 되고. 유치권 무존재소를 해야 되겠죠. 그거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쵸, 계속 그쵸. 갈등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유치권이 진짜로 성립을 하면 담보대출에도 뭐 제약이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 기준이 되지는 않는 건데 이제 지상권은 이제 등기부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으로 딱 등록되는데 이제 법정지상권은 이제 등재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물건을 많이 이제 그동안 공부도 했었는데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동일 소유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뭐 주로 이제 소유자가 서로 바뀌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성립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미등기나 뭐 이제 무허가 건물의 소유 관계는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원시 취득했느냐라는 그러니까 건물을 본인이 지어가지고 올렸다라는 어떤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고 법정지상권은 있다고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 저거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법정상 같은 경우는 판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 소유라는 부분이 동일 소유 딱 네 글자이지만 경우의 수는 거의 한 40개, 50개가 넘다. 그러니까. 그래서 몇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 안 되는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만. 특히 가처분이라고 우리 등기부에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처분이 건물의 철거 또는 뭐 대지 인도, 원인 무효 이런 걸 다투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송을 다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송의 결과가 이제 건물 철거해라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버리면 내가 경매를 하더라도 이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소송 결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이 적혀 있으면 이런 이유로의 가처분인지는 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거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예. 말소 기준이 되지 못하는 주요 권리잖아요. 예. 근데 가처분도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말소 기준 권리는 안 되는 그 거죠? 말소 기준 권리는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거는 말소가 된다는 거죠. 아 말소는 된다. 그렇죠. 가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고 위에 있다라면 이제 그건 인수 권리인 거죠. 근데 인수 권리가 아니고 밑에 있는데도 소송 결과는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고. 말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가처분은 말소가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선순위인데 이 선순위에 관련돼서 원인 소송 있잖아요. 원인 소송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철거라든지 대지 인도라든지 원인 무효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의 개념도 조금 전에 이제 말소 기준 총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제 말소가 된 기준 딱 권리가 있고 그게 조금 전에 저혈압에 걸린 개가 담에 걸려서 전사하는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보다 뒤에 오면 이제 후순위 권리들은 경매를 통해서 다 지워진다라는 게 심플한 그건데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권리들은 이제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거나 가처분이 앞에 있거나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판매 등 모든 게 다 앞에 있으면 다 이제 말소 기준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도 인수를 해야 되고 이게 이번에 그 안락동물관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매 신청이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이건 이제 인수를 또 해야 되는 전세권이고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있는 전세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건을 갖춘 전세권이 말소 기준인 거고 그 앞에 있는 전세권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선순위 권리에서 유치권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등기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권리 분석인 거잖아요. 등기부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라고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빼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등기를 하자라고 예전에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은 유치권을 등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등기부상의 유치권이라 적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매 등기는 있나요? 판매 등기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요 유치권은 지우는 게 맞겠네요. 네,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성립되는 권리라고 보시 법정 담보물 물권 개념 정도인 거죠. 저도 뭐 나름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보고 정리하는데 이거는 좀 그 개념이 잘못 정되는 걸 제가 보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 권리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심플하게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여기 보시면 건물 철거 대진도 원인무효 가처분 아까 말씀드린 그 가처분하고 법정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유치권 등등은 이제 실체적 이제 관계, 그렇죠. 구체적인 그때 사례 판례나 그 사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걸로 좀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 개념도는 이제 말소 기준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오는 건 없어지고 앞에 오는 건 인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우리 권리관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 분석을 별도 칼럼으로 만든 이유는 사실 점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차인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인데 그냥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경매받으면 상당히 심플한데 맞죠. 거기에 여러 임차인이 들어가 있거나 또 임차인이 또 여러 명 들어가 있거나 하면 좀 봐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아서 이제 별도 섹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자라고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우리 소액 그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생겨났었잖아요. 그게 우리 뭐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으면 물건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임차인을 드리고 하는 건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만 한데 이걸 채권으로만 뭐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임차인인 경우에
그래서 생겨난 법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법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개념이 이 경리와 연관돼서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대항력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요 세 가지. 그래서 요 개념들을 우리가 계속 많이들 듣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한 60%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00%는 막 대표님이 아마 99.9% 순도를 자랑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다듬어 나가고 있는 단계 같긴 해요. 근데 특히 대항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항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뭘 대항하냐고 하니까 누구 제3자든 내가 임대인 말고 또 제 누구라도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내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이제 대항력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하고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도입된 개념이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항력하고 대항요건 요 두 가지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대항요건이라는 거하고 대항력은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그 대항요건이 일단 있어야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대항요건이 이제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이니까 전입신고를 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사를 하고 이제 점유해서 살고 있는지 인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 조건이 대항요건인 거고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대항력까지 가지려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이 주인을 갖춰야만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확정일자하고 사실은 대항력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자꾸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저는 처음에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워낙 개념들이 다양해서 그런데 그건 관계없고 내가 이제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그 시점이 말소 기준보다 앞선다면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시점은 언제냐고 하면 그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까지 마친 날, 이 두 가지를 다 한 날에 다음 날 0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우리 계약하고 그 이사도 하고 뭐 주민등록 확정일자도 다 그날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 건 그 다음 날 새벽 0시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뭐 나쁜 마음 먹고 계약 다 해놓고 은행 가가지고 이제 근저당 들어가고 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를 그 날로 잡아버리면 말 앞이 안 된다는 거죠. 말 뒤가 돼버리니까 대항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오후에 만약에 했다 치면 5시나 6시에 또 한 번 더 떼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진짜 말 앞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라는 그런 걸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팁이라면 요즘은 이제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임차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2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를 뗐을 때 깨끗했기 때문에 영순이었어 내가. 그런데 이제 뭐 잔금 칠 무렵에도 그날 잔금 치는 그 오전에는 떼 볼 거잖아요 중개사님이. 본인도 당연히 떼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떼 봤을 때 거기에 보면 등기가 신청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보통 뭐 짧게 2-3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등기 접수 중이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그렇죠 빼기해야 되는 거죠. 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떼봤을 때 그거랑 똑같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등기 신청 중이라 하는 것은 뭔가가 지금 권리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잔금을 치지 말아야 돼요. 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전 현장의 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등기 신청 중이라는 문구가 등기를 뗐을 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빼기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제가 그 광안 쌍용 그 계약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서 그 계약하는 사람하고 가압류 신청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신청이 딱 들어가니까 신청 중이라는 것 뭔가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때 신청 중이라는 그게 뜨더라고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근간에 생긴 것 같아요. 네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명시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신청 접수만 딱 되면 이제 그런 형태 자동으로 뜨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모바일로 그 떼봐도 이미 신청 중이 뜨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자,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생기는 게 임대차 경매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나는 거주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차 종료 기간 뒤에 보증금을 달라라는 주장할 수, 이 두 가지 힘이 생긴다는 거죠. 대항력이란 뜻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 변제권과 또 최우선 변제권이 요 이름의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면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이 막강한 그 위에 것 같고 우선 변제권이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그래서 제가 순서도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선 변제권이 더 사실은 강력한 그거고 갖추기도 어렵고,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사실은 이건데 순서가 이제 이거보다 먼저 다룬다는 뜻 때문에 최라는 말을 붙여놔서 우리가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실제로는 더 뒤에 생겼고, 최우선 변제권이 사실은 주임법에서 먼저 도입이 됐더라고요. 시점을 보면 법에 들어온 시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 남은 기간은 내가 다 포기하고 돈 받아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에 보시면 우선 변제권하고 이제 확정일자가 개념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관계없어요. 대항력도 확정일자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가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아둬야 된다는데, 그 내용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게 확정일자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외우기 위해서 대항력은 주인 말 앞, 주인의 말 앞에 내게서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은 대확, 대유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대항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대항력을 갖추는 건 아니고 대항요건, 주인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면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라는 게 대표님이 항상 이제 돈 받는 날짜라고 하잖아요. 돈 받는 날짜고 돈 받는 순서고, 그래서 확정일자 빨리 받아두면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받는. 그래서 우리 지금 안락동물권도 확정일자에 따라서 지난번에 누가 먼저 받고 말고 하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돈 받는 거 관계되는데 순서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 헷갈렸던 이유가, 제가 본 교과서에 뭐라고 적혔냐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가능, 이렇게 적혀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정리도 전에는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없으면 우선 변제권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제가 넣어놓고 계속 붙여다 보니까, 대항력은 하고 대항요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려면 여기 뭡니까, 이 대항력하고 이제 확정일자하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대항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이걸 지금 대항요건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 이 세 개 중에 좀 내가 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더 중요한 권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이 요건을 먼저 보시면 경전 소배율한데, 제가 그 대표님 궁금한 게, 이 최우선 변제권을 보면은 대항요건을 경매 개시 전에 갖추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을 경매 개시 전에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경매 개시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최우선 변제권으로 내가 뭔가 이만큼이라도 받아가려면 핵심되는 게 두 가지가, 내가 배당 요구했는지 하고, 소액 임차인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항요건 갖추는 시점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갖췄는지, 세 가지 다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최우선 변제권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소액 임차권 조건도 의외로 보증금이 세면 사실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기준을 네. 그 금액 기준으로 음. 저게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소액 임차인 조건 갖추는 게 갑구, 을구 중에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가 우리 소유권 이외라고 했는데 주로 소유권 이외라는 게 담보권과 관련된 게 맞잖아요. 저당 넣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을구에 있는 최초 이제 권리, 담보 취득과 관련된 권리.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담보권이라는 게 아마 을구상에 있는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역시 확정일자랑은 무관하지만 적어도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약간의 배당금이라도 내가 받으려면 이 여기 있는 이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에서 내가 뭔가 약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남아있는 배당금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맞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최우선 변제라는 게 예.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갖추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 전입이에요. 대항 요건이 아니라 전입만요. 그러니까 저기 대항 요건 맞네. 말 그대로 대항 요건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인도하는 이 전입.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저 항목에서 대항 요건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입이죠, 정확하게는. 네. 그러니까 전입과 인도죠. 그래서 이 대항력과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방금 헷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대항 요건은 저는 머릿속에 이제부터는 전입이라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항 요건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항력 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고 한번 더 짚어드리면 대항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하고 인도잖아요. 예. 네, 그거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이게 전에 이게 개시 결정 전이라는 것은 약간 사람들이 특히 주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로 예를 들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채권자가 경매를 넣잖아요. 그러면 거의 몽땅 날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물건의 가치보다는 훨씬 채권이 크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가장 임차인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을 얼마라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식구를 동원해가지고 가장 임차인 된다거나. 뭐 사돈이 8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개시 결정 저게 경매 개시 결정이 약간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내 집이 경매가 됐구나라는 걸 왜 그거를 송달을 시키니까 그때는 주인을 알게 되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 집에 개시 결정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가장임차를 넣어야지 해가지고 혜택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시 결정 전에 해야지. 왜냐면 등기 부를 때 보면 경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나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으니까 경매된 집은 들어가지 마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거를 악용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하죠. 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받는 돈은 이제 기준을 내가 경매 낙찰받은 금액, 그러니까 매각 대금. 이 매각 대금이라는 건 집행 비용은 빼고 실제 매각한 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 1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 내에서 우리 소액 임차원 조건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맞는 금액까지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올해 5월 11일 날 업데이트가 좀 더 돼서 예. 여기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9월 18일 2018년 9월 18일께 가장 뭐 최근이었는데 광명시는 7천만 원이네요. 네. 광명시는 7천에 2,300, 기타 지역은 6천에 2천, 수도권 과밀지역은 1억 3천에 4,300, 서울은 1억 5천에 5천 이렇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좀 잘 안 맞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하니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대충 넣어놓으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한번 보잖아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그냥 한번 쉽게 한 이 정도 위험도 분석하는 데는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고요.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또 배당을 신청은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 입찰하기 너무 좋다 이거죠. 아, 배당 신청했다. 그럼 돈 받아 나갈 거니까 문제 없다. 근데 배당 신청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어쨌거나 그 사람은 입찰은 가능한데 이제 명도가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겠다는. 이 모를 수는 없는데 사실은 뭔가 금방 판별이 안 되는 상황 같은, 이게 사실 아주 초보자를 겨냥해서 책에서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쉽게 이걸 판별할 수 있으면 이게 배당을 해 나갔으니까 떨어지겠지, 배당 안 했으니까 내가 좀 힘들겠지. 근데 모른다는 건 그 분석도 안 된다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모른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 보통은 전입세대 일람을 하잖아요. 예. 그럼 전입세대 일람 하면 뭐 홍길동이가 언제 전입이 됐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 전입세대 일람은 깨끗해. 예. 그런데 현장에 가면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래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칭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할 때도 홍길동이가 그 집을 사니까 홍길동이를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권리관계가 없더라도. 그럼 이 모른다를 그 모른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초보자는 빡센 거네. 그러니까 전입세대 일람에는 그 깨끗한데 전입세대가 없는데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기도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인도명령 신청할 때 힘들겠죠.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 이게 보통 그런 경우는 저도 그렇게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잔금을 치고 이제 거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인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 것 같다. 그러면 경찰이 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먼저 신분증 봅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신분증에 있겠네. 홍길동이라 찍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캐치를 해서 아 홍길동이가 사는구나. 그럼 홍길동을 인도명령 신청하는데 그 절차가 길어지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하지 말아라는데 확률적으로는 거의 드물어요. 드문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세대 일람을 했는데 아무도 깨끗해. 그런데 전입을 누가 하고 살고 있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모른다에 해당된다. 그렇겠네. 다만 이게 이런 거 말고 너무 심플한 물건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애매하고 복잡한 거 초보 때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 신청해가지고 돈 받아 나가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좀 입찰하기가 나쁘지 않은 건데,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배당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100%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낙찰자가 조금 하기 어렵다. 입찰하면 안 된다. 꼭 안 될 건 없고 뭐 인수할 금액이 작다고 하면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집 가치가 뭐 월등히 높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초보자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금이 100%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배당에서는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우선에 관련돼서 아까 그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임금 채권이라든지 여러 그렇죠. 가지 또 최우선이 있잖아요. 조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권리 순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배당을 다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최우선에 관련된 권리에 의해서 다 받지 못하게 되면 그걸 인수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배당금이 100% 받는다는 전제하에 입찰하기 좋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용이고 좀 더 깊게 한번 좀 들어가 봤는데 그 배당 절차와 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뭔가 분명하게 정해졌던 사람들은 그럼 원래 배당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 배당권자라고 불러서 배당 요구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등기부에 근저당돼 있거나 가압류돼 있거나 담보 가등기가 돼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내가 배당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전세권도 당연 배당권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건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경매 개시 등기 사이에 후순위 전세권, 낀 권세권은 이제 자기가 뭐 배당해 주세요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되는 좀 예외적인 전세권자고요.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경매가 개시되고 나면 막 득달같이 이제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요구 배당권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 이게
등기부에 등록돼 있었던 사람 또는 등기부에 등록을 경매 개시 결정 뭐 이후에 했고 이걸 다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매 결정이 등기된 이후에 뭔가 채무 관계가 생긴 사람은 당연한 걸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사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 배당권자입니다. 이게 당연 배당권자의 임차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최선 순위 보면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냥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배당 요구 자체가 기본 요구 조건인 거고, 그다음 전세권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당연 배당 요구가 되는 저 기준을 제외하고 선순위 전세권이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후순위 전세권이거나 이 두 가지는 저희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받을 수 없는 후순위 배당권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배당 요구권자 안에서 모든 임차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 모든 임차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 데서 자기 권리가 상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또 맹점이 있네. 약간 예외적으로 그건 적어놔야 배당력 되겠네.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금 예를 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살겠어. 살겠다. 어차피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낙찰 누가 받든 상관없이 난 계속 살겠어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의 약간 예외적으로 배당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각주 3 해가 밑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방법은 뭐 다 알듯이 이제 순위로 배당, 이게 흡수 배당이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배당을 뭐 제가 오늘 설명으로 다 끝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배당을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게 배당도 물건에 대한 배당이 있을 거고 채권에 대한 배당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물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니까 물건과 관련돼서 내가 받아야 될 배당은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 치면, 채권이라는 건 이제 물건 대비해서 막강하지도 않고 뭐 나도 받아야 되고 너도 서로 막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딱 골고루 n분의 1 해줄게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좀 쉽게 이해를 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접수된 기준, 돈을 빌려준 시간 기준으로 그냥 배당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 이런 것들이 맞는가요? 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안분 배당이라는 게 이제 나누어 준다라는 뜻인데, 등기된 순서랑은 관계없이 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안분 배당액을 정한다는 건 총 배당할 금액이 뭐 100원이 있으면 그 100원이 내가 받아야 될 빚이 뭐 이제 뭡니까 50원이다 이거죠. 근데 채권자들 빚을 다 더해 보니까 500원이면 500분의 50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n분 이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전체의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배당 금액에서 내가 받을 포션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율을 나누면 이제 안분 배당액이 정해지는. 저기서 이제 물건에서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록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돈을 받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과 점유에 대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예. 주택 임차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의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두 가지 의미로 쓰거든요. 포괄적으로 말 그대로 전입과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주택 임차권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이사를 나갔는데 돈을 못 받는 거. 그럼 제가 쓴 거는 좀 후자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물건의 순위 배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적어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인 거죠. 정확하게.
요 채권 안분 배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를 이렇게 1순위, 2순위 쭉 나눠 보면 그 뭐 당연히 경매 집행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제일 먼저 떼고 줄 테니까 집행 비용이 1순위 중에서도 뭐 가장 빠를 테고 그다음 필요비, 유익비, 경매 주택에 직접 사용된 비용들이 제일 먼저 선순위로 배당해서는 돈을 떼갈 거고요. 그 다음 요 2순위에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최선순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소액 임차인이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하기 전에 먼저 요 소액 이 돈이라도 먼저 빼놓고 시작하자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2순위인 거고, 그리고 임금 채권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임금 채권 진짜로 임금 못 받은 거 또는 뭐 퇴직금 못 받은 거 또 재보상급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들은 여기 2순위에서 미리 다 받고, 요게 딱 정리가 됐다고 하면 요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순위도 쭉 있긴 한데 요 당해세 또는 뭐 담보물건 확정 1차를 갖춘 임차권, 그 다음에 당해세 유예 조세채권, 일반 뭐 등등이 쭉 된 이 전체를 사실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통칭해서도 부르더라고요. 이 전체를. 왜냐면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순위는 일반 채권.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않는 나머지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순위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변제권이 약간 이코르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들, 물건적 성격을 갖추는 그렇죠. 것들, 물건적 성격을 갖추는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들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임차인이 다수 있는 우리 안락동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그 본 거는 초보자용 매트릭스라고 하면 요거는 초보자보다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매트릭스로 대항력이 있는가를 우리 아까 이제 주인말 앞이라고 이제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 주민등록과 인도를 아까 대항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즉 대항력을 갖춘 여부를 봤을 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구분을 하면 대항력권 말소 대항력 갖춘 경우 또는 대항력을 뭐 이 대항력권을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갖추면 대항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냐 뒤서냐 이게 거죠. 뒤서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경전 소배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우선 변제권을 다 갖춘 임차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부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그럼 다 갖췄다고 하면 최우선 배당을 받고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의 그 외우는 기준이 우리 대확배우라고 해요. 여기서는 확정 일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우선 변제권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 후에 남은 배당 잔액에서 추가로 순위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 그런데 이렇게 받고도 미배당 못 받는 돈이 있어. 그건 이제 못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우리 안락동에 잘 나타나. 제가 그건 따로 그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항력은 갖추고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채권자이지만 그러니까 특별표를 위해서 물권화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서대로 물권 순서대로 그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을 받는 개념인데 그러면 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가 성립을 하려면 확정일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보라색 깔을 넣으신 그래서 거예요. 확 넣습니다. 눈에 확 띄라고. 그래서 확을 해놓으셨네, 그죠? 그래서 모든 요건의 충족,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대학 배유를 했을 때는 있다. 근데 최우선 변제 이후에 배당 잔액에서 추가로 순위 배당한다. 근데 여기서 배당을 못 받는, 다 못 받았다. 그럼 인수입니다. 아, 인수예요? 인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죠. 아,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 우선 변제권으로 주장을 해서 일부 변제를 받더라도 순서대로 받더라도 다 못 받을 때 예를 들면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도 드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최우선 변제 받고 우선 변제 받고 그래 돈이 다 못 받았어.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그 돈마저도 낙찰자한테 주장해야 되네. 그렇죠. 인수를 해야 되는 인수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가야지 마소된다 네.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인수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거는 잘못됐네.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 일자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권리가 인수겠죠. 네. 인수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아까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최근에 깡통 전세 물건들이 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건은 1,500,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6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 전세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은 제가 믿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전국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지금의 실거래가나 매물들이 높다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더라도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요거를 통해서 조금 그런 설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 장표를 사실은 안락동 물건을 분석한 장표를 일반화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래 됐는데, 그제 추가로 되게 하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추가로 안락동 분석 행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배당 실습. 제가 안락동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건가? 왜 안 되지? 요거는 그럼 녹화를 끄고 할까요? 네, 그거